이래의 가장 최대의 권력형 비리를 형성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500만 건의 그 관건 부정선거,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로 대변되는 금권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피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되는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명박 정권이 있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그 관건 부정선거를 바로 그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대대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정선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정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대대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100%의 확신이 없다면, 혹여라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일말의 불안감이라도 있다면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정부의 뒤를 봐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에 대한 역풍을 맞을 텐데 어떻게 확신성 있게 박근혜 그 당시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고 밀어줄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당시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사이버사령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박근혜 정부를 대대적으로 밀어준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즉, 오늘날의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거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는가? 그냥 일조한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 그거는 이명박이 지금 형성해 놓은 그 최소한의 23조 원이라는 권력형 비리자금, 이렇게 권력형 비리자금을 불법적으로 형성을 했는데 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그 권력형 비리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에서 그냥 단순한 이 정도 가지고 다음 때 대통령을 당선시킨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그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그리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자신이 그 바닥을 친 지지율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을 처벌하면 됩니다. 그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말 전 국민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금의 추락한 지지율, 정말 그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추락한 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명박을 처벌하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이명박을 처벌하고 그 재산을 환수한다면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정말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절대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을 좀 건드리기 위해서 롯데를 비롯한 여러 재벌들을 조금씩 계속 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건드리고 있고. 그런데 딱 그 재벌들을 건드리자마자 이명박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기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못했지만 박근혜는 더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박근혜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나 건드리면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 박근혜 후보가 후보 시절, 즉 대선이 있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독대합니다. 자, 비공식적으로 독대해서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그 은밀한 대화, 그 독대하면서 나온 그 비공식적인 대화, 당연히 독대했기 때문에 그 둘만 알지 그 주변 사람들이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까지 보도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봐도 사실 지금의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왕들이 어딜 가나 사관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왕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관들이 왜 따라다니면서 왕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왕의 모든 생활은 개인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 사관이 쫓아다니면서 기록이라도 해야 왕을 좀 제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적인 그 지위의 역할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그냥 그 어떤 다른 정치 세력을 독대해도 옆에 그 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이명박과 박근혜가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독대한 직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등의 국가권력기관이 나서서 박근혜를 대대적으로 밀어줍니다. 관건, 금건,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독대를 통해서 둘이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갔느냐?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커넥션, 대놓고 자행된 정치적 커넥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 그대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 박근혜를 정말 대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지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정말 불법적인 관건, 군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탄생되면서 나타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 부정의하고 그리고 민의 철저히 반대에 있는 이 비합리적이고 부정의한 이 정부, 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인 이명박이야말로 당연히 그가 지금 양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권력형 비리자금 23조 원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처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제재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형 비리 자금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데, 그 권력형 비리 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권들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의 부정의한 정권,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이명박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산을 환수해야 되고, 이명박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이명박의 재산 절대 환수받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이명박을 절대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후보 시절에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정치적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박의 재산을 환수하고 이명박의 이명박의 그 범죄를 철저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뭐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퇴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명박 재산 환수와 박근혜 정부 퇴진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이명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퇴진이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전면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당면에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 동참해서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 그 환수복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수복지를 요구하는 그 전 국민적인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함으로써 그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아가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설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의 비리자금을 비롯한 여러 1% 반민 세력의 검은 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빈틈없이 모두 다 환수해서 99% 민의 복지의 재원으로 쓰자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 이 환수복지당의 당원들이나 일부 국민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 환수복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 국민적으로 환수복지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이 환수복지만이 그 복지의 대안이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만이 이 환수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결국에는 그렇게 달성되는 민의 복지, 이 민의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바로 저희고,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복지 우리 손으로 달성하고, 그리고 그 복지 우리 손으로 반드시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위한 참다운, 우리 스스로를 위한 참다운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정말 1%의 반민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99% 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9%의 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주역, 정말 역사적인 주역,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99% 민을 위한 사회로 만드는데, 그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함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옆에 서명운동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명을 통해서도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대한 여론 확산시킬 수 있고, 그리고 공감대를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동의한다면,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면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캠페인에도 참여하셔도 되고요. 지금 미대사관 근처에서 하고 있는 1인 시위, 저 1인 시위 정말 24시간 동안 쉼없이 하는 1인 시위입니다. 이 1인 시위에도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시면 이 환수복지를 위한 많은 정책적 대안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이 환수복지에 대한 정책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 여러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행동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시키는 거를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이 환수복지당의 당원, 이 환수복지당의 주인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수복지당의 당원으로서 함께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환수복지가 된다는 것은, 환수를 통해 복지가 실현된다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그 단 하나의 방법, 이 환수복지를 앞당기기 위한 이 방법이 바로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는 서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 정치연설을 하는 방법,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통해서 환수복지를 응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수복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우리 스스로를 위한 복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방금까지 이명박의 그 권력형 비리자금 23조 원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권력형 비리, 그 권력형 비리의 비리 오적의 재산이 이명박의 그 재산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이 박근혜가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박정희 시절부터 형성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의 그 부정하게 축제한 그 검은 돈을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권력형 비리 오적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의 4대 강탈 재산이 바로 5조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강탈 재산 5조 5천억 원의 그 전 재산과 그리고 일가 재산을 모조리 다 환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환수복지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조 5천억 원은 박근혜의 4대 강탈 재산입니다. 이 4대 강탈 재산을 모두 다 합해보니 5조 5천억 원입니다. 자, 이 4대 강탈 재산 구체적으로 정수장학회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수장학회의 현금 예금 주식이 200억 원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MBC 주식이 최고 1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부지가 최소 1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해보니 총 1조 300억 원입니다. 이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바로 자산이 1조 300억 원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유경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3조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남학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1조 4,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경수 기념사업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그 3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학원, 그리고 유경수 기념사업회 이 4대 강탈 재산을 합해보니 5조 4,900억 원입니다. 약 5조 5천억 원이죠. 자, 이 5조 5천억 원은
박정희 정권 때 강탈한 4대 강탈 재산입니다. 자, 박정희 정권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해서,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방식의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해서 민주주의만 훼손시킨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만 유린한 게 아닙니다. 자, 민주주의를 유린한 그 가운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자본가들의 재산까지 강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강탈해서 형성된 재산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4대 강탈 재산입니다. 자, 이 4대 강탈 재산이 5조 5천억 원인데 이 5조 5천억 원과 일가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재산들은 부정의한 방법으로 축제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산들은 당연히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재산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환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1차적으로는 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라면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그 박정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박근혜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와 MBC와 같은 언론기관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언론기관들, 이 언론기관은 사실 언론은 권력과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정말 진실 보도를 위해서 그 진실 보도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언론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언론기관들을 박근혜가 지금의 그 부정의한, 그 부당한 이 박근혜가 이러한 유력한 언론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력한 언론기관의 주식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언론의 순기능, 진실 보도를 위한 그 순기능을 유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 뉴스를 봅시다. 이 MBC 뉴스에서 제대로 된 진실 보도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MBC에서 진실 보도를 하지 않는 이유, 단순히 지금의 정부가 진실 보도를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단순히 탄압하기 때문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MBC와 같이 진실 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기관의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부정의한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서 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소유해서 그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정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을 통해서 언론인들을 억압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언론의 순기능은 말살되고 진실 보도와는 거리가 먼 그런 거짓 보도만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99%의 민들은 MBC 뉴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가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이 정수장학회를 환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와 MBC 주식 또한 환수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부산일보와 MBC 주식을 환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력 언론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그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언론으로서의 순기능, 진실 보도를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형 비리 5적의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민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그건 1차적인 거고, 더욱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돈을 이용해서 그 자본을 악용해서 장악하고 있는 곳곳에, 부당하게 장악되고 있는 곳곳의 그런 권력들, 언론을 비롯한 곳곳의 권력들이 모두 민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99% 민에게 그런 권력들이 이양돼야만이 제대로 된 사회, 그리고 선순환적으로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은 5대 환수, 5대 복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민의 복지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게 1차적이면서도 근본적입니다. 왜 이게 근본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만이 이 민의 복지 또한 그냥 당면한 복지 실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지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환수를 통해서 이 5대 복지를 하자라는 것은 그냥 그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민에게 그 금전적인 도움으로써 복지를 돌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회를 선순환적으로 혁신하고, 이 선순환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민의 복지를 더욱더 장기적이고 공고하게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달성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명박의 그 권력형 비리 자금을 환수하고, 그리고 이 이명박의 권력형 비리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퇴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퇴진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박근혜 또한 이런 식으로 4대 강탈 재산과 같이 부정하게 축제한 그러한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들 모두 다 환수해서 당연히 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리에서 이 환수복지당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환수를 통한 복지가 유일한 대안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다 함께 나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범국민 환수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은 이 환수복지를 말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루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수복지 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가? 이 환수복지를 통해서 현실화된 그 복지의 그 수혜자는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99%의 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를 지나다니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환수복지를 통해 실현되는 그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 당연히 99% 민의 힘으로 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지금 옆에서 서명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에 참석한 서명하시는 거, 이것도 바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서명하는 데 있어서 10초도 걸리지 않잖아요. 자, 이곳을 지나다니는 여러분들께서 잠시 발걸음 멈추고 서명에 함께 동참한다면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정말 의미 있게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대사관 근처에서는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환수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권력형 비리, 오적의 대표적인 그 권력형 비리범인 이명박의 전 재산을 환수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그 미대사관 모서리에서도 1인 시위를 합니다. 그 1인 시위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사드 배치 반대와 미군 기지 환수입니다. 자, 이렇게 환수를 초점으로 환수복지당의 당원들이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철야 시위는 말 그대로 밤새도록 쉼없이 릴레이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동의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1인 시위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1인 시위를 하는데, 철야를 하는데 지금은 당원들이 한 사람당 2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1인 시위를 미대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의 그 집 앞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 앞에서도 할 수 있고 국회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청와대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환수를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 그 환수 대상의 그 근처에서, 그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 시위 또한 전국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정말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의 한 일환으로 1인 시위에 참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러한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또 하나는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면 이 환수복지를 위한 정책들, 여러 정책들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수복지당과 함께 그 여러 당원들과 함께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복지당에서 다른 당과는 달리 유일하게 환수복지를 이야기하는 곳이 환수복지당이기 때문에 이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면 이 환수복지당이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환수복지를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이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이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그 KT 앞에 지금
우리는 여기를 삼봉로 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직접 오셔서 당원가입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당원가입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당원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원가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직접 만나서 당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 당원가입이 되고, 그 당원가입을 통해서 당원가입을 해서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면 더욱더 활발하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환수복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범구민 환수복지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옆에서 환수복지 서명운동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다니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발걸음 잠시 멈추셔서 이 서명에 동참하고 환수복지에 대해서 지금 잘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딱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집도 있으니까요. 이 자료집도 가지고 가셔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권력형 비리 오적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명박의 비리자금, 그리고 박정희 박근혜의 4대 강탈 재산과 관련한 그런 4대 강탈 재산과 그 일가의 전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환수 대상, 세 번째 그 권력형 비리 오적 중에 세 번째는 전두환입니다. 자, 전두환의 비자금과 추징금 1조 565억 원과 그리고 전두환의 전 재산이죠. 29만 1,000원. 이것을 현재 가치 수십조로 환산해서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환수복지당은 이야기합니다. 전두환이 집권했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비자금과 추징금이 1조 565억 원입니다. 자, 이게 80년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0년대에 전두환이 축제했던 부정자금인 1조 565억 원을 현재 가치로 수십조로 환산해서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치가 아니라 80년대의 가치가 아니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 인정한 비자금이 9,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납 추징금이 1,065억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9만 1,000원을 합해서 1조 565억 29만 1,000원을 전두환으로부터 모조리 다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환수 대상입니다. 자, 전두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두환의 아들과 그리고 전두환의 처남이 지금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을 텐데요. 그 여러분들 하루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과연 300만 원, 4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두환의 아들과 처남은 갚을 돈이 없다면서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두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건물부터 시작해서 그 출판사죠. 그 시공사인가요? 네, 그런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요. 네, 무지막지하게 많은 재산들 전두환 일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다면서 노역을 하고 그 노역 또한 황제 노역으로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정치적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전두환이야말로 정말 살인마 아닙니까? 살인마. 우리가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광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된 5.18 광주 민중항쟁. 이 5.18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을 처참하게 살육한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전두환 아닙니까? 그렇게 전두환은 광주에 살고 있는 민들을 처참하게 살육했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육하면서 빨갱이들의 폭도들을 살육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면서 그 광주의 민중을 처참하게 살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전두환 어떻게 건져에서 끌어내렸습니까? 바로 유월항쟁을 통해서 99% 민의 힘으로 전두환을 건져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두환을 그냥 끌어내기만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전두환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그렇게 부당하고 민들을 살육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다면, 그리고 그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자본을
부정으로 축제했다면 그 돈들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두환은 그 돈을 환수하기는커녕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전두환이 마치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으면서 중요한 행사 때마다 곳곳에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그렇게 곳곳에 등장할 때마다 그 광주에서 사륙당한 그 광주 99%의 민들의 유족들은 얼마나 속이 찢어지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두환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민들이 과연 광주에 민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99%의 민들은 전두환에 의해서,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륙당하고, 그리고 그 고문으로 해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전두환이 지금껏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두환의 자손들이, 어떻게 전두환의 아들, 처남 그 일가가 어떻게 그냥 부자로 살 수 있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부정하게 축제한 그 돈들 당연히 환수하고, 그리고 전두환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수복지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두환의 비자금과 추징금, 그 모든 돈들을 현재 가치 수십조로 환산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전두환이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한 대가, 그 대가의 정말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 환수복지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두환만이 비자금을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두환만 비자금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노태우 또한 비자금을 형성했습니다. 자, 노태우가 형성한 비자금은 5,200억 원입니다. 자, 이 5,200억 원 또한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자, 노태우 같은 경우에도 전두환 시절에 그 전두환의 그 부정의한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대대적으로 일조한 그 당사자가 바로 노태우 아닙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 섰을 때 둘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겠습니까? 사이가 얼마나 좋으면. 물론 노태우가 고인으로서, 이제 이 땅에 없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저질렀던 반인권적이고 그리고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치적인 행태, 이거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노태우가 축제한 그 비자금, 지금 노태우의 아들들 그 일가가 가지고 있겠는데요. 그 축제한 비자금 낱낱이 밝혀내서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 노태우의 아들이 얼마 전까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 그 조세피난처의 그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그 조세피난처에 노태우 때부터 형성한 그 비자금이 그 검은 돈으로 그 조세피난처에 있다라는 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전히 노태우뿐만 아니라 노태우의 그 일가 자식들도 부정의한 방법으로 이 검은 돈을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한 모든 돈들, 이 돈들을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라고 이 환수복지당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노태우 비자금뿐만이 아닙니다. 김영삼 비자금 9,200억 원 또한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김영삼의 비자금 9,200억 원. 자, 김영삼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뿐만 아니라 그 IMF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대표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삼이 형성한, 그러니까 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 그 마땅한 자금인 그 김영삼이 형성한 그 비자금인 9,200억 원을 반드시 환수해서 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권력형 비리 5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권력형 비리 5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가 박정희 박근혜, 그 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그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5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5 세력이 바로 권력형 비리 5적입니다. 물론 이 권력형 비리 5적에 빌붙어서, 그리고 이 권력형 비리 5적이 비리를 축제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기생하면서 살아간 그 옆에 붙어있는 권력형 비리범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박근혜 정부 때의 우병우와 같은 세력이겠죠. 자, 이러한 권력형 비리범들의 전 재산 또한 낱낱이 밝혀내서 우리가 모두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권력형 비리 5적의 전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형 비리 5적의 전 재산은
최소로 계산을 해보니 31조 원이더라 라는 거고요. 이 31조 원 중에서는 그 과거로부터 축제했던 이 돈들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서 환수한다면 최소가 31조 원인 거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돈의 31조 원을 환수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환수해야 되는 대상이 이명박의 권력형 비리자금이라는 겁니다. 그 이명박 권력형 비리자금 총 자본이 23조 원입니다. 자, 이 사자방으로 형성한 그 비리자금만 23조 원이고요. 그래서 이 23조 원을 반드시 환수해서 그 99% 미내 그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박정희, 박근혜의 4대 강탈 재산을 비롯한 그 권력형 비리자금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두환의 비자금과 추징금, 그리고 네 번째가 노태우의 비자금, 다섯 번째가 김영삼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의 내용입니다. 환수의 내용이고, 이거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를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환수복지당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환수 대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환수 대상 중에 첫 번째가 권력형 비리 오적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 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권력형 비리 오적들, 즉 권력형 비리범들이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부정하게 축제한 그 재산을 부정하게 수조 원을 축제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이들의 그 전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환수하는 사례가 있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사례 한 가지를 들겠습니다. 자, 홍콩의 사례입니다. 자, 홍콩에는 부패 방지 기구가 있는데요. 그 부패 방지 기구의 이름이 염정공서입니다. 자, 이 염정공서는 영장이 없이도 부패 혐의자들의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무기 휴대도 가능하고요. 경찰의 협력 없이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염정공서는 부패 방지 기구로서 이 부패 부패 혐의자들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이 이러한 염정공서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부패 방지 기구에게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권력형 비리범들이 그 부정 축제한 그 비리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환수하지 않고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마치 종양이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회가 혼탁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염정공서 또한 홍콩에서 만들어질 때 쉽게, 정말 쉬운 방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염정공서가 건설되는 과정도 사실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난항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염정공서가 1977년 10월 달에 경찰관들이 이 염정공서의 건물을 난입합니다. 난입해서 유리창을 깨부시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원래 경찰 고유의 권한이었던 그러한 그 여러 체포가 가능하고 기소가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경찰이 아닌 염정공서도 가지고 있게 되니 당연히 경찰이 이거에 반발해서 이런 식의 난입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경찰의 그러한 난입이 77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그런 경찰과 염정공서의 충돌은 2002년에도 있었고 2010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홍콩에서는 이 염정공서라는 국가기관이 있고 이 부패방지 기구를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 권력형 비리범들을 처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벌하느냐, 어떤 수준으로 처벌하느냐,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 홍콩의 한 경찰 공무원이 재산 증식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증식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200만 홍콩 달러를 반환하게 됩니다. 제 국가 차원에서 환수를 한 거죠. 1200만 홍콩 달러, 약 17억 원입니다. 자, 이 17억 원을 반납하고 이 경찰 공무원은 2년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산 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찰관이, 이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 그 비리를 저질렀다, 비리를 통해서 재산이 증식됐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요, 재산 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17억 원을 반납하고 2년원의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러한 경찰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 국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그 방법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비리자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돈을 환수하고 그렇게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이것이 바로 홍콩에서 시행하고 있는 염정공서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염정공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권력형 비리 5적의 전 재산을 환수하고, 그리고 이 권력형 비리 5적의 그 법적인 제도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거, 이거는 마치 홍콩에서 염정공서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시키듯이,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거 왜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나라에선 하는데, 홍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자본주의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데 왜 이걸 대한민국에서는 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 염정공사와 같은 부패 방지기구 충분히 신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위정자들이 이러한 부패 방지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국가기관이 신설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권력자들은 권력을 장악하면서 막대하게 많은 정치 비자금들을 형성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 비자금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콩에서의 사례와 같은 부패 방지 기구를 신설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리는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이 권력형 비리범들에게 그 환수를 해서 이거를 복지의 재원으로 쓴다라는 거, 이거 다른 나라, 즉 홍콩처럼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환수복지당은 이러한 홍콩에서의 염정공사와 같은 국가기구 신설하기 위해서 환수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수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환수복지특별위원회 하에서 환수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콩에서의 염정공사와 같은 부패방지 기구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권력형 비리범들의 그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축제한 검은 돈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검은 돈들 당연히 99%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자원 모두 다 환수해서 실제 99% 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방법이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이명박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5적, 이 이명박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5적은 99% 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재원을 양손에 소나기에 움켜쥐고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재산을 축제한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모두 다 환수해서, 자산을 모두 다 환수해서 반드시 99% 민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바로 환수복지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환수복지특별법을 바탕으로 환수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환수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까지 우리가 그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범국민환수복지운동입니다. 이 범국민환수복지운동의 한 일환으로 옆에서 환수복지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다니는 시민분들께서 지금 환수복지에 대해서 그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좀 접하게 되실 텐데요. 제 이야기가 동의가 되고, 그리고 진짜 환수복지가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다면 옆에 오셔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범국민 환수복지 캠페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대사관 주변에서 하고 있는 24시간 철야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현재 약 3시간가량 여기에서 환수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8시간 동안 환수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은 8시간이지만 다음엔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런 식의 필리버스터에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이 환수복지가 현실화되는 것, 이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환수복지가 현실화되는 그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긴다는 것은 환수복지의 그 복지라는 환수복지, 이 복지의 수혜를 하루라도 앞당겨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복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환수복지당은 남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정책입니다. 환수복지가 실현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복지가 실현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환수복지가 실현된다는 것은 그냥 그 일면적으로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발전적으로 복지를 전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이 복지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하루라도 앞당겨서 이 복지의 수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수복지당은 이렇게 거리에 서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우리 다 함께,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 다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옆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서명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시위를 함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의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그 목소리도 모으고 행동도 모아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수복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요. 이렇게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 환수를 통해 복지를 실현시키자라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그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환수의 대상 중에 첫 번째 대상, 권력형 비리 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권력형 비리 오적은 실제 마땅히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세금을 개인적으로 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그 비리 자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력형 비리 오적의 전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그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환수 대상은 바로 친일파 재산입니다. 자, 두 번째 환수 대상인 친일파 재산. 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부정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사오적이라고 하면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태, 그리고 권준영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을사오적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하자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을사오적을 비롯한 주요 친일파의 재산을 계산을 해보니 136조 7천원입니다. 자, 이 136조 7천원에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계산해보니 6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총합이 143조 원 먼저 우선적으로 환수하자라고 환수복지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일파들. 물론 지금 소위 말해서 광복이 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광복이 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친일파들을 어떻게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냐라고 되묻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게 바로 친일파들 아닙니까? 우리 이 땅이 외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탈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억압되고 99%의 민들이 수탈당한 거, 그거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정말 수탈당하고 억압당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친일파 세력들이 그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들을 수탈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36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들,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딱딱 떨어뜨려주는 그 콩고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간 그 친일파들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참 안타깝게도 36년에 일제 치하가 끝나고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조선은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었고요. 그리고 항일운동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정말 투쟁했습니다. 그렇게 투쟁의 결과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전국이고 그리고 레지스탕스의 우리나라 이 조국의 레지스탕스 세력들에 의해서 해방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 청산 제대로 됐습니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일파 청산이 제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친일파와 친일파 후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이 강남을 비롯한 금싸라기 땅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말 부자로 그 부자로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단지와 새방에서 살고 있다는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과연 제대로 된 땅입니까? 우리 사회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면 과연 이 땅 99%의 민들이 그 침략한 그 세력에 대항해서 싸울 의지와 힘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과거에 친일을 했고 지금도 그 친일을 했던 그 자기 선조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친일파를 비롯한 그런 외세에 의존적인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외세가 침략할 경우 그 외세에 대항하여 싸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제대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그 국가, 이 나라,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그 세력들이 정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명예적으로나 대우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조국을 팔아먹고 민족을 등쳐먹은 그 친일파 세력과 같은 반민족적인 세력들은 당연히 국가 차원으로 숙청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선순환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를 비롯한 친일파 후손들이 여전히 부자로서 정말 막강한 부를 장악하고 이 부를 기반으로 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친일파의 후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을사오적을 비롯한 주요 친일파 재산이 무려 143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143조 원 어떻게 형성됐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친일파 재산이 136조 7천 원입니다. 자, 이 금액은 밝혀진 것만 이러합니다. 참고로 해방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친일파 재산이 공식적으로 낱낱이 밝혀진 거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공식적으로 낱낱이 계산된 그 재산은 오히려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136조 7천 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즉 146조 7천 원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 136조 7천 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먼저 을사오적과 그 일가의 재산은 이완용의 현금 재산, 1925년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내용이고, 그리고 1925년 동아일보 기사에 게재된 액수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 22조입니다.
그리고 이완용의 토지 약 4,532만 평방미터입니다. 이게 1,370만 평인데요. 이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 2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박지순의 은사금 2조 원, 이지용의 은사금 2조 원, 그리고 이근택의 은사금 1조 원, 그리고 이근택, 경주, 여주 등의 토지 530억 원, 그리고 이근호, 충북, 음성 등의 토지 450억 원, 그리고 이근호의 경기 오산 안성의 토지 50억 원, 이렇게 을사오적과 그 일가의 세부적인 금액을 다 환산해 보니 29조 7천억 원이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을사오적 외에 그 친일파들이 형성한 그 자본이 얼마인가, 그 자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을사오적 외에 75명의 은사금이 무려 107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돈을 합해보니 136조 7천억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친일파 재산들, 지금 공개된 재산만 136조 7천억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공개된 재산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일파 재산은 철저하게 지금 단 한 번도 철저하게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일파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지금 밝혀진 이 재산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찾아낸 친일파 후손의 재산은 얼마인가? 바로 6조 600억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6천억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친일파가 축적한 토지를 지금 현재 4억 3천만 평방미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까지 겨우 3%만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는 1114만 평방미터로 약 200억 원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200억 원의 규모를 토대로 4억 3천만 평방미터를 추산을 해보니 환수해야 되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약 6조 원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일파들이 형성한 136조 7천억 원에 거기에 더해서 친일파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비롯한 그 재산들 약 6조 원을 더하면 143조 원이 된다. 약 143조 원이라는 그 자산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모두 다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친일파 후손들의 그 재산까지 모두 다 환수해야 되는 게 말이 되냐?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을 하진 않았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일파 후손들이 직접적으로 친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일을 한 세력은 말 그대로 친일파 후손들의 그 선조들이죠. 친일파들이 친일을 했죠. 자, 그렇다면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하지 않을 것이냐? 환수복지당은 아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또한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친일파 후손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극소수의 친일파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했던,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퉁쳐먹었던, 그렇게 해서 축제한 그 재산들, 그 재산으로는 더 이상 떵떵거리며 살기에는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나쁘끄러워서 친일파 후손들의 정말 극소수의 후손들은 알아서 스스로 국가에 그 자기 선조들이 형성한 그 재산들을 납부했습니다. 저 실제 그렇게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일파 후손들은 오히려 자기 선조들이 친일 행각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기본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 장악한 권력을 99% 민을 위한 권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1%의 반민 세력을 위한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단적인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그랜드 히튼 호텔 회장이 이우영 씨입니다. 이 이우영 씨 나이가 75살인데요. 그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 이우영 회장이 바로 친일 그 일제강점기 때 후작 자기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렇게 후작 자기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은 그 2000년도에 그 국가에서 그 환수한 그 친일 재산들이 있는데요. 이 국가에서 환수한 그 친일 재산을 이명박 집권 시절에 이명박 집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되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친일파 재산들이 전 재산을 다시 이제 되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되찾아간 토지 면적이 약 200만 평방미터입니다. 즉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 그 한 사람이 찾아간
재산입니다. 이게 200만 평방미터인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입니다. 이 1000억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친일파 후손이 자신들이 알아서 납부해도 모자랄 판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되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랜드 힐튼 호텔 어떤 호텔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매년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자위대 창설. 자, 자위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원래 일본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침략국이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전범국가이면서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하면 그들의 그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자신들의 국방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군대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소위 말해서 미군의 우방국가로서 그 미국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야금야금 군대를 늘려갑니다. 그 야금야금 군대를 늘려가면서 다른 나라하고의 그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도 문제가 있지만 중국과는 조어도 문제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 국가의 그런 분쟁을 계속 야기시킵니다. 자, 그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바로 자위대입니다. 이 자위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얼마나 수탈당하고 얼마나 억압당했는데 어떻게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이 한복판에서. 그런데 이 기념 행사 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랜드 힐튼 호텔입니다. 자, 이 그랜드 힐튼 호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일파의 후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일파 후손, 그냥 후손이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친일파 후손은 그냥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 바로 친일파라는 증거입니다. 이 자위대 창설 행사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한다는 것은 이우영 회장이야말로 친일파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친일파 후손들은 정말 극소수의 정말 양심적인 친일파 후손들은 오히려 그 친일파가 형성한 그 자본들을 알아서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친일파 후손들은 자기의 선조가 친일파를 하면서 돈을 축제한 거에 감사하며 그거를 통해서 계속 땅 투기를 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장악한 권력은 99%의 민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1%의 반민 세력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일파의 전 재산 그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 부정으로 축제하고 있는 그 전 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수해야만이 이 땅에 정말 종양처럼 만연해 있는 이 친일파들의 그 친일의 잔재를 그나마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과거의 조선에서 정말 소녀들이 그 꽃다운 소녀들이 그 일본 내 그 침략 군대에 정말 성적 놀이개로 끌려간 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렇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그 할머니들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배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친일파들이 곳곳에 득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조차 하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이 일본 대사관에 놓여있는 그 소녀상을 이동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자,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회로 바꾸려면 친일파들을 비롯한 친일파 후손들의 전 재산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환수한 이 자본 반드시 99%의 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99%의 민의 복지를 위해 이 친일파의 전 재산을 비롯한 1% 반민 세력들의 이 잘못된 방식으로 축제한 이 자산을 반드시 환수해서 복지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친일파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 예로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1925년도에 조선 총독부 조사 시 현금과 예금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예금 3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600억 원에 대해서 일반 대출이자 6.49%를 곱하고 거기에 25년부터 2016년까지 총 개월수가 1092개월입니다. 이 1092개월을 곱하면 이렇게 1092개월 동안의 월 복리를 적용하면 약 22조 원이라는 가치가 됩니다. 즉 일제강점기 때 그 이완용이 현금과 예금만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비용이 현재 가치로 22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금과 예금만 22조 원이면 이완용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 및 다른 여러 가지 자산들을 합할 경우에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의 자산일까? 아마도 100조 원 이상이 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일파 재산,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해방 이래로 친일파 재산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집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친일파를 청산하겠다는 이제까지 그 권력자들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기구를 만들었지만 결국엔 그것 또한 한시적이었고 그리고 결국엔 그것 또한 여러 가지 그 장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철저하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일파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할 경우에 이한용의 재산만 놓고 봐도 아마도 100조 원이 넘을 것이다.